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가 주목됩니다. 추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별도 수사 조직은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상공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이란이 쏜 미사일에 피격된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추락 당시 영상까지 공개됐는데 이란은 자국을 노린 심리전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KBS의 연속 보도. 오늘은 사망자 수가 눈길 교통사고의 3배에 이르는 도로 살얼음 사고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관련 의견 청취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가 필요한 대응을 지시했었죠. 바로 그 직후에 추 장관이 자신의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역대 2번째 감찰입니다. 최영원 기자입니다. 지휘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 본회의 도중 자신의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위엔 총리의 하명 사안이 된 만큼 그냥 둘 수 없다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도 보입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관련해 의견 제시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추 장관의 메시지는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먼저 감찰을 통해 징계 사유가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인사 의견을 내달라는 추 장관의 지시 또는 요청을 윤 총장이 거부한 것과 당시 대검의 대응 입장문 발표 등이 징계 사유가 되느냐부터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 태만, 품위 손상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의견 제시 거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다만 의견 제시 거부가 장관 인사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감찰이 현실화되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감찰 지시는 역대 2번째가 됩니다.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품위가 손상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최 전 총장은 감찰을 앞두고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검찰 고위직 인사에 이어 이번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에 나섰습니다. 이 직제에 없는 새로운 수사팀을 꾸릴 경우 반드시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장관의 지휘 감독권 행사인 동시에 검찰총장 견제용으로 보입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활발히 수사를 벌이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별도의 수사 조직입니다. 이 밖에 김학의 사건 재수사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 때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차출해 이른바 별동대를 만들어왔습니다. 모두 직제엔 없는 특별 조직인데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특별 조직은 불가피한 때만 만들되 그것도 사전에 장관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인지수사부서 축소 또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법무부는 현재 4개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부를 2개로 줄이는 등 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형사본부에 있는 그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항상 업무에 지금 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데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이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담당 부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차 부장검사는 인사가 나면 1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제 개편을 하면 자리가 없어지면서 차장과 부장급에 포진한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해 인사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복입니다. 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검찰 수사기능 축소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청와대와 의견이 충돌하면서 이렇다 할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네, 지금 서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요. 8시간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압수수색 대상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종료 뒤 입장을 내고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압수 대상이 범죄 자료 일체 취지로 기재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여주기식 수사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한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자체에 관련해서도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성실히 협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무소 조회 절차를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으나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승낙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한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로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시장을 만난 장모 전 행정관이 근무했던 곳입니다. 검찰은 송 시장과 장 전 행정관의 만남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내용이 오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비서실과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늘 다시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대학살이라면서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상습 가출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에도 항명하지 말고 숙명하라고 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뒤 장외투쟁에 주춤했던 한국당. 다시 청와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대학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학살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 라인을 날려버린다고 청와대 비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법사위는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한 호언선언과 같은 그 정도의 충격이 아닐까. 민주당은 검찰은 항명하지 말고 숙명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며 개혁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런 행태를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던 것입니다. 또 청와대로 향한 한국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민생 본회의 합의를 또 깼다며 대결과 갈등만 낳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은 보이콧 중독당, 상습 가출당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 인사로 장외투쟁 동력을 얻은 한국당.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민주당. 최종 목적지는 다가오는 총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제 8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걸 우리가 북한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긴장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의 그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이병도 기자,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다녀와서 밝힌 내용이죠? 네,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 만났었죠. 근데 마침 그날이 김 위원장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 대한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제 적절한 방법으로 크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문구나 전달 경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북미 대화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지 한참인데 일종의 청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조심스럽지만 그런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연말 시한이 지나면서 김 위원장 생일이나 다음 달 16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도발 가능성 높다. 이런 관측 많았죠. 근데 북한 미사일 대신 미국의 생일 축하 카드가 날아든 겁니다. 작년에도 6.12 싱가포르 북미 합의 1주년 맞아서 김 위원장이 미국에 친서 보냈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생일 축하 메시지 있었고 그달 말 남북미 정상은 판문점에서 모였습니다. 앞으로 북한 호응이 주목됩니다. 네, 또 하나 주목할 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작년 성탄절 앞두고 우리나라에 왔던 비건 대표, 북한을 향해서 이런 말 했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할 정도로 북미 채널 닫힌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또 관심인 게 지금 호르무즈 파병입니다. 미국이 요청했습니까? 정의용 실장은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참모장교를 파견하는 문제도 구두 협의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해부대 파병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여연대 등 100여 개 시민단체들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의 이란 혁명수비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은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군이 미군 편에 서서 군사행동에 동참할 명분이 없다며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란이 미국의 보복 공격을 한 바로 그날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 상공에서 추락했죠. 이 원인이 뭘까 여러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이 밤하늘에 강렬한 빛이 날아들더니 갑자기 섬광이 번쩍입니다. 자세히 보면 뭔가 부딪히는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 뉴욕타임즈는 19초짜리 영상이 여객기가 격추됐다는 증거라고 보도했고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기체 결함이 아니라 피격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 기계적 결함 때문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객기가 사실은 오인 격추된 것이다. 이 가능성이 처음 흘러나온 건 미국 국방부 관계자로부터입니다. 익명의 관리가 근거로 내세운 건 위성 자료입니다. 현지 시간 8일 오전 키예프를 향해 이란 테헤란을 출발한 우크라이나 여객기는 순조롭게 이륙했습니다. 그 뒤 2분 동안 비행을 합니다. 같은 시각 열감지 데이터에는 지대공 미사일 2기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여객기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얼마 안 뒤 여객기가 폭발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리는 열감지 데이터가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불이 나는 것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 언론들이 공개한 영상에서도 이처럼 여객기에 번쩍하면서 불이 붙은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여객기 사고로 60여 명의 국민이 희생된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됐다는 여러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격추설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여객기에 불이 붙은 정황인데요.
미국 연방항공청의 사고 조사국을 이끌었던 전직 관리자는 비행기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불이 붙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거나 또는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계적 결함이냐, 미사일에 오인 격추된 것이냐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란은 예비 사고 보고서를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에 제출했습니다. 이카오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고 원인에 대한 섣부른 추측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희생자를 낸 캐나다 등은 이란이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했다 이렇게 믿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아직은 신중합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규 특파원, 이 미국이 여객기 추락 누가 그랬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죠?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이란이 한 일이다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의심과 추정 단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 들어보시죠. Somebody could have made a mistake. Some people say it was mechanical. I personally don't think that's even a question, personally. So we'll see what happens. 네, 이란이 그랬다고 의심은 하는데 좀 조심스럽네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가정법으로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미사일로 여객기를 격추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이란이 자국민들이 탄 여객기를 자기들이 쏴서 격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란 정부, 당신들 국민들에게도 책임져야 할 거요 라고 압박하는 소리 같습니다. 네, 증거는 아직이지만 이런 정황들이 이란을 향한 의심을 더 가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미사일 보복했고 이후 몇 시간 후에 여객기가 추락했습니다. 미국의 반격을 예상했던 이란 대공경계 부대가 미군기로 오인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런 정황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가설입니다. 근데 캐나다 총리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 정보가 있다 이러면서 이란 책임이라고 한 발 더 나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도 이란이 지대공 미사일로 비행기를 추락시켰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이란이라고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마치 다 알고 있으니까 이란은 조사에 협조해라 이런 소리로도 들리는데요. 많은 희생자를 낸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orough and credibl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is fatal crash. As I said yesterday, Canadians have questions and they deserve answers. 네,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란과 미국 갈등에 이 애꿎은 민간인 희생이 난 거다. 이 부분이 비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막 배달된 일간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는 촛불 추모와 희생자 가족의 애통해하는 모습을 일면에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한 곱이 지났지만 미국과 이란 긴장 국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란은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고 조사에 이해 당사국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이 피격설을 잠재우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두바이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석조 특파원, 이란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예, 이란은 당연히 미사일에 의한 피격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이란 미사일에 의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피격됐다는 주장은 이란을 괴롭히려는 서방의 심리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사고 직후부터 이번 사고가 기계적 결함에 의한 추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엔진에 불이 나는 바람에 여객기가 공항으로 회항하려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بیش از 1.5 دقیقه آتش روش بوده و در حال پرواز بوده و جای هواپیما نشون میده که خلبان تصمیم به برگشت داشته. 네, 그런데 이란이 처음에는 미국 측에 블랙박스 안 넘기겠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금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란은 당초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블랙박스 2개를 미국 측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먼저 이번 추락 사고로 자국민이 희생된 나라들의 사고 조사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와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이란의 오폭으로 인한 격추설이 처음에는 이제 단순 음모론 정도였는데 이제 상당한 근거를 얻게 되면서 이란이 적극 대응으로 입장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직후 이란 정부가 섣불리 기계적 결함이라고 발표한 것이나 이 블랙박스를 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한 것이 오히려 격추설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검찰 인사에 대한 반발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죠. 한국당 없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가 미뤄졌던 법안 190여 개가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표결할 예정이어서 반쪽 본회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회의장 절반이 공석인 채로 투표가 시작됩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전속결. 법안 198건 표결에 163분 걸렸습니다. 49초에 한 건씩 처리한 겁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늘리는 기초연금법, 또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화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등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진통도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유일한 참석자이자 청년기본법 대표 발의자인 신보라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 의원 여럿이 자리를 뜨고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님들의 청년에 대한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한국당이 주도해 발의했던 이 법안은 다른 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 3법에도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기업의 이윤 앞에 무릎 꿇는 국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국회가 됩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함께 표결할 예정이어서 여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논란 속에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핵심은 기업들이 본인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누군지 알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정보를 말하는데요.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SNS에서 이렇게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만큼 관련 업계는 법안 통과를 크게 반겼고 시민단체들은 정보 인권 사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 이승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병원 진료 기록을 떼볼 수 있는 앱입니다. 앱 제조사가 지금까지 확보한 고객은 1000명 수준. 하지만 이제 전 국민의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를 받으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감염 정보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한 그런 빅데이터로부터 이 환자가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빅데이터가 꼭 필요한 인공지능 AI 분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놓고 그 생활하는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어떤 우려가 있을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50대 남성,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습니다. 건강 좀 챙겨보려고 이런저런 검진 결과를 건강관리 서비스에 제공했는데요. 당장을 좋을 법합니다. 이런 정보들이 금융기관에도 넘어갈 수 있는데 보험사가 이 남성의 건강 상태를 보고 보험료를 올릴지도 모르고요. 은행이라면 대출도 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털과 신용카드사 그리고 통신사와 병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들로 기업들이 돈벌이에 나선다면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외면받을 거란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입니다. 과기부는 법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장 안전하다는 유럽 수준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서 하위 법령안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헌법 소원도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법 시행 전까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올해 총선 전에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입니다. 이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각 의원과 정당의 시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각 정당 의견을 듣는 자리. 우리공화당을 제외한 6개 정당이 모두 참석했는데 한국당에선 이례적으로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나왔습니다. 쟁점은 인구 하한선. 대략 인구 13만 명 선이 논의되는데 민주당 등 4+1 협의체는 김제, 부안 선거구를, 한국당은 자당 의원 지역구인 동두천, 연천을 하한선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4+1 협의체는 또 기존 합의대로 인구가 늘어난 순천과 춘천, 세종을 늘리고 대신 군포와 안산, 강남 등 수도권 의석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반면 한국당은 이미 의원 포화 상태인 호남에서 의석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한 석을 늘리고 광주광역시에서 한 석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거구 획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에서도 4+1 공조를 유지하며 한국당의 비례정당 움직임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본격적인 획정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 국회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여야 대치로 여야가 이른 시일 내 합의를 이루긴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KBS의 기획보도. 오늘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도로 살얼음 교통사고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 빙판길 사고는 눈길 사고와 비교해서 사망자 수가 3배나 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데요. 실제 이런 길에서 운전할 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먼저 임종빈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살얼음 도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동거리가 훨씬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마른 도로에선 시속 50km 속도로 달리다 브레이크를 밟자 10m 정도에서 차가 멈춥니다. 하지만 똑같은 속도라도 빙판이 생긴 도로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은 뒤에도 40m 정도를 미끄러집니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빙판길에서 시속 40km로 달렸을 때 제동거리는 3배로 늘었는데 속도를 시속 100km로 높이자 5배까지 늘었습니다. 빙판길에서 고속일 땐 앞차와 간격을 평소보다 5배는 늘려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선이 아닌 굽은 길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번엔 빙판이 된 곡선주로에서 제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굽은 길에서 운전대를 꺾자 곧바로 차가 미끄러져 버립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회전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려야 한다고 사전에 교육도 받은 상황. 그러나 속도가 빠른 상태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이미 미끄러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량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시속 30km까지 속도를 줄였더니 굽은 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속도 줄이는 방법, 이 외에는 없겠습니다. 살얼음 도로를 만나면 차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운전대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다리 위나 터널 끝 그늘진 굽은 길은 주변보다 1, 2도 정도 낮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바깥 온도가 영상이어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는 연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켜고 달려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이 도로 살얼음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심하는 것만으론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걸 넘어서 미리 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도로 살얼음을 감지해서 주변 운전자들에게 알려줘 2차, 3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곧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신지수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고속도로 살얼음 위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뒤에 오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수습하러 나온 남성을 칠 뻔합니다. 진짜로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휘어진 도로에서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사고를 보고 제동을 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앞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을 때 뒷차가 미리 알아챌 순 없을까? 도로 살얼음을 조성한 실험장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버스 뒤를 승용차를 타고 따라갑니다. 앞서가던 차가 빙판길을 지나자 실내가 심하게 흔들리고 바퀴도 헛돌기 시작합니다. 차가 미끄러지자 내부에 설치된 운행 기록계가 이 움직임을 감지하고 미끄러움 주의 표시가 뜹니다. 이 정보는 바로 중앙 데이터 서버로 보내지고 다시 주변 차량에 전달됩니다. 곧바로 기자가 타고 뒤따르던 승용차 휴대전화에 빙판길이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뜹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살얼음 사고 경고 시스템입니다. 뒷차들은 이걸 보고 속도를 서서히 줄여 연쇄 추돌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전방의 어떤 위험 사항을 미리 알았을 경우에 사고를 약 한 80%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차량 운행 기록계는 59만 대의 사업용 차량에 이미 있어 큰 추가 비용 없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일반 차량에도 빙판길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중국의 한 기업 임직원 5천 명이 어제 인천으로 단체 포상 휴가를 와서 화제가 됐죠. 이 중국 최대 명절 춘절에는 13만 명이 한국을 찾을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 한한령, 이른바 사드 제재가 풀리는 걸까요?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양복 특파원, 이 춘절이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춘절 연휴 일주일 동안에 13만 명이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한국관광공사가 항공권 예매와 최근 몇 달 동안의 한국 방문 추이 등을 분석해 예측한 건데요. 작년 춘절보다 2만 2천여 명, 사드 제재 후 첫 춘절이었던 2018년보다 49%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때마쳐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도 중국인이 꼽은 해외 관광지 중에서 서울이 방콕과 도쿄에 이어 3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아예 한국을 빼고 조사하거나 조사하고도 한국은 발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는 좀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네, 2017년이죠. 이 사드 설치 결정한 이후에 중국이 발끈하면서 내놓은 제재 중에 몇 남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단체 관광인데 그것도 풀린다고 봐야 합니까?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602만 명에 이릅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34%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단체 관광 없이도 이만큼 찾는다는 건 개별 관광은 이미 사드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문제는 여전히 온라인 단체 관광 모객이 금지돼 있고 크루즈와 전세기 여행도 중지돼 있습니다. 이른바 사드 제재인데요. 사드 이전 이 관광객 규모가 2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 관광업계도 이 단체 관광이 다시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는데요. 3, 4월쯤으로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이 단체 관광을 허용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중국에서 온라인 모객이 이루어지면 단체 관광이 허용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이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종중 옛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김종중 옛 삼성미래전략실 사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수사가 삼성그룹 차원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주가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맞습니까? 혹시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때문인가요?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일단 분식회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뒤부터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을 승계 작업 중 하나로 보고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식은 삼성물산보다 3배 높게 평가됐는데 제일모직 가치의 급등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갑자기 흑자가 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일모직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회계 부정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 전체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됐습니다.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이미 조사된 전현직 간부들도 앞으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이 부회장은 김신 당시 삼성물산 사장과 윤주화 제일모직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사장이 합병 당시 내 의견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 지난해 검찰이 재수사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성폭행 부분은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며 당시 수사검사들을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37개 여성단체가 별장 성폭력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누가 이 사건을 어떻게 덮었고 누가 은폐를 했고 또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철저히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인들은 2013년 경찰이 처음 이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이 영장을 번번이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에 검찰 윗선이 있었는지도 밝혀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별장 성폭력 사건은 크게 3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3년과 14년 별장 성접대 영상 경찰 수사와 피해 여성의 고소에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엔 특별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를 법정에 세웠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유무죄 판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과거 검찰이 정말 부실 수사를 했는지 가리게 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검찰에 대한 강제 수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과 결제 서류 등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돼 이번에도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편 2014년 사건을 담당한 검찰 관계자는 KBS에 동영상 속 인물이 피해 여성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다음 단계인 김 전 차관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를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경찰로부터 사건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인 상태로 운전하다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장 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일부 연예인의 해킹 피해가 알려지면서 휴대전화 사용자 정보를 보관하는 이 삼성전자의 인터넷 서버가 해킹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인터넷 서버 해킹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해당 연예인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배우 주진모 씨가 휴대폰 해킹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쓰고 있던 갤럭시 스마트폰이 해킹돼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유출됐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달라는 협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는 연예인 피해자가 여럿이라는 게 알려지자 삼성전자 인터넷 서버가 해킹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해 문자 메시지와 사진 등을 저장해둔 삼성전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해킹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클라우드 해킹이 아니라 피해자 스마트폰에서 정보가 유출된 걸로 보인다며 클라우드에 보관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전문가들도 일단 클라우드 해킹 가능성은 낮다고 말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클라우드에 접속해도 해당 기계가 아니라면
추가 인증이 필요해 사용자 모르게 접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코드를 씹는 이른바 스미싱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목표로 설정이 되고 그 스마트폰이 해킹됐을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연예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금품을 요구한 일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One of those who lives very close by says she hasn't opened her windows in the past 2 years. 지난해 3월 미국 CNN에 보도됐던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 모습입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탓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2019년 안에 모두 처리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경부도 현장을 찾아 처리 의지를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쓰레기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연내 전량 처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환경부를 대표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새로 정한 처리 기한은 올해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마저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계획대로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소영 기자가 의성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쓰레기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 한 대가 나타나 길을 막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러 온 트럭은 입구가 막혀 멈춰섰고 잠시 뒤 경찰도 출동합니다. 이런 갈등은 지난달 초 쓰레기산을 소유한 업체가 의성군을 상대로 행정 대집행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소유 업체가 쓰레기 더미를 치우지 않자 의성군이 다른 용역업체에 이 쓰레기를 처리하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년 넘게 폐기물 처리 작업을 했지만 치워진 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11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업체 측이 전기 공급마저 끊어버리면서 모든 것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시험시험 있다가 가는 거죠. 정리 및 청소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 쓰레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업체들은 본인들이 직접 치우겠다고 주장합니다. 의성군에서 이 행정 대집행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저희들 허가를 취소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의성군은 이미 19차례나 쓰레기를 처리하라고 업체 측에 명령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기존에 영업을 할 때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그동안 저희들 처분이 집행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이 와중에 고통받는 건 인근 주민들입니다. 연일 뿜어나오는 악취와 먼지로 일상생활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병이 들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저들 땅이라고 뭐 때문에 못하고 하는 기라고 빨리 해야 돼도 지금 우리는 늦은데. 참다 못한 주민들, 현장 집회와 시위는 물론 쓰레기산 소유주 측에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습니다. 쓰레기산 처리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영국의 국민투표까지 실시하며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기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찬성이 99표 많았습니다. 이로써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브렉시트는 하원 관문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상원 표결과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됩니다. 이어 유럽의회가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유럽연합을 떠나게 됩니다. This bill will secure our departure from the European Union with a deal that gives certainty to businesses, protects the rights of our citizens.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한 차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무역과 안보, 외교정책 등 미래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문제는 촉박한 시한입니다. 당초 지난해 3월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세 차례 연기되면서 협상을 끝내야 할 전환기간이 11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협상을 위해선 전원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럽연합과 연장은 절대 안 된다는 영국의 입장이 벌써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EU와 영국 양측은 또다시 치열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일 미래관계 합의에 실패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된다면 사실상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한류 열풍으로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어떤 모습일지 홍석우 기자가 작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미국 뉴욕 곳곳의 전광판에 자본과 권력을 비판하는 문구를 내걸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른바 개념 미술가 제니 홀저. 그녀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글로 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6.2m 높이의 LED 기둥 위로 한국의 역사적 사건을 담은 글귀들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너는 죽으면서도 생각한다. 너는 죽으면서도 듣는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회적 비극을 49편의 시로 써낸 김혜순 시인의 죽음의 자서전.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한 시로 뒤에전 미국 사회에 파문을 던졌던 에밀리 윤의 시도 담겼습니다. 고 김순덕 할머니 등 위안부 할머니 6명의 실명과 가슴 아픈 사연을 품은 시들입니다. 유독 여성에게만 가혹한 사회를 조명한 다른 작품 속 문구들까지 장장 7시간에 걸쳐 흐릅니다. Women who are victims and also women who fight. We thought this would be proper and balanced. 떨어져 있는 흰구름 두 덩어리에는 최근 몇 년간의 남북한의 모습을 실었습니다. 외부 자극에 따라 보는 위치와 자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의 모양은 주변 강대국들이라는 외풍에 시달리는 한반도 정세를 상징합니다. 우리 옛설화에선 끝끝내 보이지 않았지만 작품으로 되살아난 무영탑의 그림자는 실체와 허상이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That is not only a Korean subject, but is a common to, let's say, common to all. 한국 역사와 사회, 문화를 재해석해 예술로 탄생시키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최종 예선 1차전에서 중국을 힘겹게 아주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2부 리그 MVP 이동준이 김학범호를 살렸습니다. 저 소식 이진석 기자입니다. 무승부가 굳어지던 후반 48분 이동준이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김진규의 롱패스를 받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려 2부 리그 MVP의 이름값을 했습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첫 경기 부담감에 몸이 굳었지만 지난 시즌 부산에서 거의 전 경기를 소화한 이동준과 김진규는 큰 경기에도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첫 게임이라서 그런지 너무 다들 몸이 굳어있고 그랬었는데 힘든 경기 속에서 마지막에 그런 찬스가 와가지고 집중력 있지 않고 넣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20살부터 최강 전북의 주전을 꿰찬 송범근도 결정적인 선방을 펼쳐 역시 경험 많은 선수들이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김학범 감독의 중국전 맞춤 전술은 빗나갔습니다. 장신 공격수 오세훈의 높이를 활용하려 했지만 상대가 예상 가능한 패턴이었습니다. 오세훈을 불러 긴급 처방도 해봤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공격수들의 슈팅은 번번이 골키퍼 정면을 향해 결정력도 아쉬웠습니다. 김학범 감독은 다음 이란전에도 맞춤 전술이 있다며 선수 구성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1대1로 비겨 조 1위에 나선 우리 대표팀은 이란전에서 승리하면 조기에 8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한편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첫 경기에서 접전 끝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슈팅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골문을 위협하는 베트남.
그러나 코너킥 기회에서 살려내지 못하고 꽝하이의 슈팅은 높게 떠버리고 맙니다. 박항서 감독 아쉬움을 나타내네요. 아랍에미리트의 반격도 매서웠습니다.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는 듯 싶었지만 비디오 판독이 베트남을 살렸네요. 베트남이 경기 막판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아랍에미리트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의 에이스 김연경이 내일 준결승을 앞두고 복근 부상으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연경은 어제 올림픽 최종 예선 카자흐스탄과의 경기 1세트 도중 복부 통증으로 교체됐습니다. 김연경은 내일 타이완과의 준결승전을 대비하는 훈련도 빠지고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김연경의 몸 상태가 올림픽 본선행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은 내일 준결승전에서 이기면 모레 곧바로 도쿄행 티켓이 걸려있는 결승전을 치르기에 김연경의 빠른 복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야구장에 비닐하우스 터널이 등장했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한 SK의 이색 훈련 시설인데요. 역대 최고 연봉 인상률을 기록한 하재훈의 훈훈한 훈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본 SK 야구장. 내야 그라운드를 둘러싸듯이 비닐하우스가 설치됐습니다. 추위를 피하면서 야외 운동을 할 수 있는 SK만의 이색 훈련법입니다. 지난 시즌 세이브왕 하재훈도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금 손에 땀 나는데 지금? 지금 여기 밖이거든요 지금. 손에 땀이 나요. 지금 너무 따뜻해가지고 안에가. 네. 하재훈에게는 더욱 훈훈한 겨울입니다. 지난해 해외 유턴파로 최저 연봉인 2,700만 원을 받았지만 최근 연봉 협상에서 역대 최고 인상률인 456%를 기록하며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미국 마이너리그와 일본 독립리그 시절 함께 고생한 아내였습니다. 저도 고생했고 자기도 고생하고 다 했는데 속으로 아마 좋았을 거예요. 네. 진짜 아는 사람이라서. 네. 타자에서 투수로 변신해 SK의 뒷문을 든든하게 책임졌던 지난해. 국가대표로 뽑혀 올림픽 진출권 획득에 기여한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 진출권 땄으니까 결과는 이제 올림픽에 있는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던지고 싶어요. 고교 졸업 후 10년을 해외에서 떠돌다 국내 최고의 마무리로 자리 잡은 하재훈.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꿈꿉니다. 재훈아 고생 많았고 그때 진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1살에 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게 더 노력할 테니까 너를 잊지 않으마. 고마워.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모레 열릴 여자농구 별들의 잔치가 확 바뀝니다.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이 경기에서 뛰고 3점슛 대회엔 야구 선수 유희관도 나옵니다. 여자농구 올스타전에 초대받은 여중생의 3점슛 한번 보시죠.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도 쏙쏙. 그리고 세 번째에 이어 네 번째는 어떨까요? 야, 연속 4개가 한치 오차도 없이 림에 명중합니다. 중학교 3년 내내 농구에 푹 빠져서 직관만 했던 임수빈 양입니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평소 동경해온 우상들과 함께 코트를 밟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선수들이랑 농구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는데 그냥 뛰게 되니까 너무 설레고 그냥 너무 막상 코트에 들어가면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 또 올스타 3점왕 대회에 두산 유희관을 포함한 일반인 참가자들이 강희슬 등 쟁쟁한 슈터와 경쟁하게 됩니다. 유희관은 연습에서 1분 동안 10개 이상을 넣었다고 해 선수들이 긴장하고 있다네요. 한편 벌금 징계를 부과받았던 최준용이 더욱 강렬한 세리머니와 함께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한 멘탈을 보여준 최준용이 24점을 올린 SK가 KCC를 104대 78로 크게 이기고 공동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LPGA 투어 신인왕 이정은이 해남에서 체력 훈련을 마치고 다음 주 해외 전지 훈련을 떠납니다. 쥐띠인 만큼 올해 올림픽 메달과 시즌 3승을 이뤄내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에 위치한 훈련장. 이정은이 구슬땀을 흘리며 혹독한 체력 훈련을 소화합니다.
야외에서 계단 오르기로 시작한 훈련, 실내에서 강도 높은 지옥 훈련으로 이어집니다. 땅끝 마을 해남에서 4주간의 뜨거운 겨울을 보낸 이정. 목표는 올림픽 메달과 LPGA 투어 3승입니다. 올해는 일단 올림픽 출전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 3승을 목표로 좀 생각을 하고 플레이하고 싶어요. 세계 7위로 쥐띠해를 시작하는 이정은 바늘 구멍 같은 올림픽 출전 경쟁에서 승리해 자신의 해를 금빛 퍼팅으로 장식하겠다는 각오입니다. GT 해라서 또 뭐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전지훈련 가서 최대한 시즌 초부터 성적을 낼 수 있게끔 좀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 체력을 완성한 이정은 다음 주부터 해외 전지 훈련을 떠나 본격적인 올림픽 시즌을 준비합니다. 올 한 해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올해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LPGA에서 플레이하는 한국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강원도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4년 동계 유스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총회에서 IOC 위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은 강원도를 개최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대륙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약 보름간 강원도 평창과 강릉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유스올림픽은 14살에서 18살의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의 경연장으로 지난 평창올림픽의 경기장 인프라와 유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야구 윈터리그에서 양 팀이 빈볼을 주고받으며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습니다. 공에 맞은 타자가 배트로 포수를 폭행해 그라운드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측 모델을 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붉은색으로 보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을 전망인데요.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내일 낮 동안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은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가끔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제주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중부지방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철원 영하 6도로 출발하는 등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이 영상 8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경남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